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들의 이야기. 수다를 좋아하는 장애인의 본격 리얼 수다 방송.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팟캐스트 수다장인.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격한 공감을 하고 위로받을 때도 있고요. 함께 웃으며 즐거움을 나누던 기억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우주에서 가장 큰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네, 우리 사회 장애인의 희로애락을 담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유쾌한 수다, 즐거운 수다, 감동이 있는 수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수다장인은 성남시에 거주를 하고 있고 강남대학교 부설 CISM 연구소 소속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진영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개해주신 대로 이진영이고 강남대학교 부설 한국 CISM 연구소라는 곳에서 대외 홍보 역할 그리고 연구원으로서 연구하는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장애인 당사자여서 장애인으로서 장애 인식 개선 활동,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수다장애인은 이제 말씀하신 소개를 들어봤을 때는 장애계에 관련된 이슈들도 많이 아실 것 같고, 또 우리 현재 이제 직면하고 있는 정책이나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다장애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CISM 연구소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생소한 곳인 것 같아요. 네. CISM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의 약자입니다. 원어로는 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의 약자인데요.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최근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몇 년 전에 그 유가족분들이나 또 안산 시민분들을 비롯해서 구조대원분들 우울감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다루는 그분들을 상담을 하고 또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하는 그런 연구기관이고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청각장애인, 농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분들, 이런 장애 문제 또 혹은 노인 문제,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그분들 입장에서 극심한 위기를 경험하고 위기로 인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까지 저희가 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장애인 부모들을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 저는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지만 계속해서 학업을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가방끈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신데 연구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밀도 있는 그런 관찰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학위 논문 외에도 학술지 연구라고 하는 부수적인 연구들을 더 많이 연구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학위 논문 주제는 조금 거시적인 차원 그리고 조금 이론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에게 있어서 자립이 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부수적으로 제가 졸업을 위해서 학술지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학술지 연구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는
요 근래 들어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함께 조금 뜨거운 감자죠. 장애인 탈시설, 커뮤니티 케어 정책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올라오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논문이 학술지 논문과 그 학위 논문 동시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아주 무거운 주제를 지금 안고 계속 정진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게 연구라고 예. 사실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탈시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시설을 나와서 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탈시설 정책이 맞나요? 개념적으로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개념적으로도 그러고 지금 처해진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시설을 나와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형태를 탈시설로 보고 있는 게 대세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논란이 있고 많이 이렇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그런 물리적인 차원의 탈시설도 시설이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관념적인, 좀 말이 어렵죠? 관념적인 탈시설. 쉽게 얘기하자면, 단순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시설이냐 아니냐도 중요하겠지만, 시설에 살더라도, 시설에서 소위 우리가 장애인 거주시설, 혹은 이런 보호시설이라고 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억압이랄까요? 네, 그런 것들, 타의적인 그런 부분들보다 내가 그 안에서도 좀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탈시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해요.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아주 어려운 단어들이 몇 개가 나왔어요. 지금 관념론적이라는 얘기. 무슨 그 반대말이 이제 유물론적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저도 뭐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탈시설 정책의 가장 큰 이슈가 탈시설을 외치는 그런 이제 저항에 참여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어떤 관념론적인 탈시설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떤 보도자료라든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탈시설을 얘기하는 어떤 얘기들을 보면 시설 안에서의 인권적인 문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조건으로서 탈시설을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개념일 수도 있고 그분들에게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상처가 되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그래서 이게 잘못 얘기하면 상당히 비난받고 돌맞을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시설에 살자라는 취지의 얘기는 아니고요. 시설에서 당연히 지역사회, 저도 제가 장애인이고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비장애인들처럼 지역사회에서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 유형 정도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정말 이상적인 삶이죠. 그게 정말 탈시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방향인 건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장애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가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길거리에 나와서 탈시설을 외치는 분들의 그런 목소리들을 어떻게 보면은 민원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 지역사회나 어떤 길거리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 탈시설 정책에 맞물려서 나오고 있는 갖가지 그 서비스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자립생활 지원 주택인가 네. 뭐 그런 이제 시설에서 거주인들이 네. 나와서 코디네이터와 네. 이제 사회복지사가 같이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부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시설 안에서의 어떤 보통의 삶을 익숙하게 살아왔던 것들을 누군가 깨트려줘야 되는 역할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반대로 나와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좀 이끌어주는 것이 관념론적인 거랑 좀 연결이 될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순히 아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시설을 그냥 탈시설이라고 시설에서도 내보내고 장애인이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시설 안에서라도 충분히 내가 지역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뭐 사회복지사든 전문가든 코디네이터든 이런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자립생활지원주택에 대한 그런 준비, 내가 자립을 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 이게 사실은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사이에서 가져야 될 가장 관념론적인 그런 차원의 탈시설 준비일 것 같고요. 아까 지역사회가 장애인을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지역사회도 장애 친화적인, 네. 장애 친화적인 그런 장애인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복지 서비스 지원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전달 체계, 또 우리 이 일반 시민들조차도 장애인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그들을 대해야 될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제는 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다, 캠페인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체장애나 뇌병변 장애, 소위 우리가 뭐 휠체어를 탄 장애인 분들, 그리고 시각장애인 분들, 청각장애인 분들에 대한 청각장애인 분들은 뭐 수어를 써야 되니까 의사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 말고는 일반 시민들이 크게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확 부딪히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신체적인 장애인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장애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인식이 됐다고 할까요? 좀 인식이 됐다라기보다 익숙해진 거죠. 네. 그런데 최근에 뉴스 기사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발달장애인이나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부분이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나왔을 때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지역사회 소위 비장애인들이 이분들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받아들일 준비가 얼마만큼 되었는가. 언론에선 여전히 조현병 환자가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고, 네, 잠재적 범죄자. 네네네. 그러고, 그로 인해서 그 언론 이슈들을 접하는 일반 비장애인들은 저분들은 시설에 가두어야 될 존재. 이렇게 지금 자꾸 프레임이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탈시설을 지금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역시 장애인 단체를 장애인 당사자들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사들,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뭐 사회복지 기관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중간에서 중재도 하고 인식 개선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뭐랄까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얘기들을 날카롭게 해주셨어요. 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당사자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 문제점. 두 번째는 당사자가 아닌 지역사회가 받아들일 준비. 이 두 가지 양이 좀 대립되는 이 부분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역할로
사회복지사 전문가 집단 네. 영역에서의 역할, 장애인 당사자들의 역할이 같이 이제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네. 네, 오늘은 정말로 그 주제가 저희가 기존과 다르게 좀 묵직하지만 또 이렇게 또릿또릿한 목소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수자장애인 팟캐스트 최충일과 이진영 씨 대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계속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정확히 5시를 네. 가리키고 있네요. 네. 저희가 계속 이제 정책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네. 우리 이야기를 들으실 것 같고,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 이해를 못 하시는 네. 청취자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이 수다장애는 수다를 좋아하는 장애인들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다를 이제 말씀하신 앞에 이제 탈시설 전에 이제 장애인 등급제 폐지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그러면 지금 그 논문에 지금 연구되고 있는 주제인가요? 그것까지 연구를 하면 제가 폭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머리에 뚜껑이 열릴 것 같아서 연구까지는 아니고 수시로 예의주시해서 뭐 기사들도 보고 관심도 갖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표한 그 장애인 기본 수립 5개년 계획을 봤을 때 이제 등급제가 굉장히 이제 큰 골자의 내용들이었고, 이게 굉장히 좀 많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권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등급을 매기는 어떤 소위 그런 뭔가 평가가 되어지는 부분들을 조금 더 탈피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은 굉장히 이제 그 좋은 방향인 것 같으나, 그런 방법이나 현실적인 적용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과연 이게 정말 진정한 폐지인가? 라는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바라는 이상대로라면 등급제 폐지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장애가 없는 우리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필요한 서비스를 내가 뭐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자녀 그 양육비, 그리고 뭐 자녀의 수가 늘어날 때 요즘에 인구수가 급각 출산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자녀 가구에게 주는 뭐 그런 비용이나 지원들, 이런 것들을 내가 아이를 가졌고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하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서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몇 등급이십니까? 몇 급이십니까?를 묻고 중증의 그런 장애 정도를 항상 체크를 하고 정도 여부에 따라서 주어지는 복지 서비스가 다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런데 장애인도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죠. 충희 씨처럼. 그렇죠. 네.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한데 지하철 장애 등급에 따라서 지하철 이런 교통 비용에서 주는 지하철 무료 내지는 뭐 어디 철도 요금 반액, 중증이면 동반 1인, 경증이면 본인만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은 소득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 거지 장애 정도로 봐야 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장애 정도에 따라서 보호자가 동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중증이더라도
전동 휠체어만 이용을 해서 다닐 수 있어서 활동지원사나 보호자를 대동하지 않고 어디를 외출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내가 경증이라고 하지만 휠체어 보장구를 이용하지 않지만 걷는 자세가 불안정해서 오히려 보호자의 부축을 받고 동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시스템은 무조건 1, 2, 3등급은 중증이니까 보호자가 있을 거니까 보호자까지 감면 혜택. 4, 5, 6등급은 경증이니까 뭐 보행이 가능하니까 도움이 필요 없을 거야. 본인만 줘도 돼. 이런 부분. 그러고 소득은 또 반영이 전혀 되지 않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권적인 사람한테 등급을 매긴다고 하는 차원에서 등급제 폐지에 대한 욕구가 가장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아마 그런 서비스를, 지원 서비스를 받는 데에서 오는 어떤, 뭐랄까요, 형평성의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등급제를 차라리 폐지를 하고 내 욕구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바꾸자라는 취지였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이해하기로는. 네. 그런데 이 역시 탈시설처럼 어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등급제만 폐지가 이어지다 보니까 혼란이 야기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행정가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 그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자니 예산이나 어떤 효율성의 부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기존의 것에서 약간 보완해서 수정하는 방법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처럼 어떤 괴리감처럼 장애인 당사자와 정부, 행정가 이런 부분에서 오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등급제 폐지라는 게 뭐 당장 1, 2년 만에 이게 어떤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모든 기본적인 시스템을 완전히 리뉴얼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섣불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이게 1년 계획, 2년 계획이 틀릴 텐데 5개년 계획이라고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동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플랜으로 우리가 동의를 구하고, 그 안에서 일단은 1차년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겠다. 어떤 이런 계획들이 없이 뭔가 좀 중구난방, 뭔가 혼란스러운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이 등급제 폐지가 이제 주변에서 하는 얘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한 5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다. 그만큼 이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는 이제 반대로 얘기해 보면 그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합의점을 조금 더 찾고 장애계와 우리 그 이 입장에서 조금 조율해 가면서 넓혀가야 되는 부분이 지금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저희들을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하나의 주제만으로도 4시간, 5시간 얘기할 수 있는 얘기들을 굉장히 빨리빨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시리즈로 나눠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게 앞으로 저희가 이 호흡을 맞춰서 내년에는 이렇게 뭔가 전문가 패널처럼 저희가 이진영 씨를 모셔서 이러한 정치적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좀 초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지금 등급제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비장애인 분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고 알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리송한 얘기들이 좀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이제 제가 참 애매한 부분이기도 한 게 이제 소득에 따라서 어떤 차등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것도 있고, 소득이 아닌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의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빈곤을 기준으로 좀 더 장애를 맞추는 부분이 이게 정근대 시대적 발상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슈로 부각이 돼야지 이게 좀 더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게 장애계 안에서만 이게 돌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가 받아들일 준비를 하려면 지역사회가 이것들을 좀 더 많이 노출을 받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뭔가 환기를 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인식개선 활동을 하신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좀 아이디어나 좀 이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노하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이디어라고 하기에는 제가 가진, 저는 어렸을 때 좀 외람된 얘기지만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제가 코믹한 요소를 가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 재미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계속 세상 재미없나? 네, 그렇게 가방끈까지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되게 진지한 거, 그렇게 진지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도 되게 오기 전에는 수다장엔 되게 재밌게 해야지 이랬는데 주제에 딱 막 이끌려서 막 있는 생각을 쏟아내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같은 것도 막 아이디어가 많아서 막 재밌게 할 수 있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으면 좋은데 제가 가진 거는 그저 그냥 이렇게 쫑알쫑알 말로 하는 것밖에는 없는지라 재밌게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저는 그래요. 오늘 이 시간 동안에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우리 지역사회가 장애를 사실 구분 짓는 것도 웃기잖아요. 장애, 비장애라는 명칭은 그쵸. 우리가 신체적이든 어떤 의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일상생활을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는 크게 장애가 걸림돌이 되는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장애를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를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인식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교육을 할 때도 어떤 장애, 왜 비장애인들도 하는 걸 왜 장애인은 못해? 그리고 뭐 니들은 머리가 노랗게 염색하면 그거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하지 않는데 왜 장애인 휠체어 타는 거는 손가락질을 하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들을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서 좀 깨보려고 하고 사실 앞에서 이야기했던 탈시설이니 등급제 폐지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장애를 너무 장애로 보고 무력한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을 굳이 나눠야 서비스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막 장애는 시설에서 특별히 보호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안 그러면 지역사회에 나오려면 대단한 서비스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는 문제들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이제 외부에서 이제 강사 활동을 간혹 하지만 당사자들만의 강사 활동의 강점이 우리가 이제 평소 생각해왔던 것들에 축적된 그 지혜의 축적, 지식의 축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비장애인 강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인식개선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흐름,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 그렇죠.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대화를 해보니까 오늘 안 보내줄 것 같은 방향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나왔듯이 장애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우리는 장애뿐만 아니라, 이제는 백의민족도 사실은 백의민족, 단일 민족, 이런 것도 이제는 좀, 많이 흐려진 시대잖아요. 우리나라가 다문화가 많이 네. 생기고 있고, 가장이라고 하면 그런데, 최근에는 제주 난민과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고, 또 뭐 그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세대 간 갈등도 있죠. 네. 굉장히 우리가 이제는 타인을 공감할 수 있고 타인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 줄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며 살아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장애도 그 어떤 나이와 성별과 뭐 다민족 이런 하나의 어떤 특수성, 그 특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장애 역시도 장애가 있어서 장애 하나만을 보면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지지만 그냥 인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가 타인을 존중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를 조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장애인에 대한 문제도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네. 입장이에요. 이게 확실히 그 우리 이진영 씨가 이런 학문의 깊이가 있다 보니까 저도 좀 해외를 좀 많이 다녀보고 이래야지 이런 견문이 넓어지는데 사실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지구촌 얘기가 어렸을 때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는데 이제 사회복지 학문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다문화, 인종, 성별과 더불어서 장애도 같은 분류 안에서 이제 고민해야 될 시대적 과제가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또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쉬웠나요? 네, 저는 쉬웠는데도 모르겠네요. 우리 청취자들은. 네, 이게 사실 우리가 하는 얘기가 정답은 없죠. 사실 저희가 무슨 어떤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견해와 시각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어디까지나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네. 건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정답이 없다 보니까 이게 더 질문을 굉장히 깊이 있게 하는 건가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네. 현재 하고 있는 어떤 학업과 또 이 인식개선 활동 외람된 질문이지만 장애가 있음에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각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다 추스러 봤을 때 앞으로의 계획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네요.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사회복지라는 전공을 대학교 처음 신입생,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전공을 선택할 때부터 제가 장애인 당사자이고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나 설비들, 편의시설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네. 그 시대를 살아왔었다 보니까 장애인으로서 받는 차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장애인 당사자로서 많이 공부해서 다른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네. 공부를 해왔고 그 꿈을 여지까지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계속 공부를 하면서 구체화되고 하기로는 지금 이제 인식개선 교육 강사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네. 이 학업을 다 마치고 박사 학위를 받는다면 그 지금까지 공부하게 하신 하늘에 계신 그분의 어떤 바람대로 네. 내가 더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용해야겠다. 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단순히 내가 어떤 대학 강단에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넓게 더 좀 큰 틀에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단순히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렇게 제 프로필 보고 질문 주셨듯이 이런 정말 강의를 하는 장애인 당사자 강사들의 역량도 저는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후배 강사들을 양성을 한다든지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 그 콘텐츠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로 내가 공부한 지식들을 활용해도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네. 그 학업과 이런 활동들이 다 하나로 이어지는 네. 것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정말 그 귀한 말씀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학교 동문으로서 또 이렇게 만나서 우리 이진영 씨를 또 한 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끝으로를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 하실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예, 장애인 청취자분들도 계실 테고 또 비장애인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수다장애인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장애인 당사자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본인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주요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으시는 분들이 장애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한 번쯤은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생각하고 살아왔는가. 저는 비장애인 분들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네. 장애인 당사자분들도 본인들의 장애를 얼마만큼 당당하고 잘 받아들이셨는가. 그것도 가장 중요하겠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비장애인만 장애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비장애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요즘 청년들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한 다양한 사회 문제들, 사회적인 갈등들을 떠안고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비장애인의 삶도 사실은 녹록지 않은 시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설령 내가 좀 저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저 사람이 오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이렇게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고 정말 그 사람이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온 것이라면 정말 당당하게 그러는 거 아닙니다 라고 따끔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당당함도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좀 이해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노력을 다 같이 하면 어떨까? 오늘 방송을 계기로 청취자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깔끔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많이 또 반성을 하게 되네요.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진영 씨 앞으로의 활동에 응원을 드리고 저희 수다장애는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11월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